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시인 고은 씨가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해외 영화제 수상 경력에 빛나는 김기덕. 홍대 남성 모델 몰카 사건에서 촉발된 편파 수사 항의 집회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 우리 지역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미투하면 뭐 기억나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 검사. 영화 감독분이 있었던 일이랑 그리고 뭐 그 외에 연예인들 관련된 일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확실히 있죠. 미투 이제 하고 나서 뭐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목소리는 높아진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1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시민들의 시각차는 다소간 있을 걸로 압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미투 운동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 미투 운동 이후에 남겨진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미투 운동, 굵직한 미투 사건들 정리해봤는데요. 옆에 화면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 속 주인공들은 올 한 해 미투 가해자로 주목된 사람들인데요. 먼저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기도 했고 고은 시인도 참 충격이 컸었죠. 맞습니다.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미투 논란으로 법정 공방에 휘말리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이처럼 2018년 올 한 해는 미투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인식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이런 활발한 미투 운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물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투 운동은요, 각 지역에서도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가부장적인 문화가 조금 없어지나 싶었는데요. 아직까지 미투 운동은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 행사들도 지금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미투 운동을 되짚어보는 자리가 우리 지역 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외침이 동성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법원이, 직장이, 학교가, 이웃이, 피해경험자가 속한 어느 곳이든 보호가 아닌 또 다른 가해가 있어왔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지 어느덧 1년째. 우리 지역사회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사건을 해본 결과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하거나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발언을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고 경북대학교는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 하지만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빗나간 성의식을 바꾸기 위해 이날 19개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지역의 미투 운동을 이끌고 있는 강혜숙 대표.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함께 연대해 나가며 미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시는 성평등 추진 체계를 확립하라!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대책이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로 근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폭력의 문제나 성차별의 문제는 저희들은 지역에서 다 겪는 것들이거든요.
지방 정부도 분명히 바뀌고 어떤 대안들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시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은 끝까지 저희들이 성차별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바꿀 때까지 미투 운동을 끝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신 영상 속에서는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좀 바꾸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강혜숙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구 경북의 13개 여성단체의 연합체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혜숙입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연휴보다 아주 바쁜 2018년이셨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1년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예. 1년간의 활동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들도 1월 29일 안태근 검사에 의한 그 성추행 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 네. 이후로 2월 1일에 저희들도 검찰청이죠. 예, 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미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것이 대구 미투 시민행동으로 확대 전환되게 됩니다. 네. 예, 미투 대구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 미투에 응답하라의 토론회 같은 그런 다양한 토론회와 그리고 성차별 끝장 집회, 예, 그리고 다양한 강연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장 아픈 사람은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법률, 의료, 심리 지원을 놓치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투 대구 시민행동에서 SNS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네. 지금도 계속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6.13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선거에 정치인이 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에 대한 성평등, 성폭력 가해 여부를 검증을 해라. 예, 그런 가해자들은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 여파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 좀 용기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통계치가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 망설였던 분들도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용기를 많이 내셨는데요.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접수된 상담 건수가 전화와 면접, 법률 상담, 그리고 사이버 상담을 모두 포함해서 1,2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 지난해 1년 동안의 상담 건수를 넘어선 수치인데요. 상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네. 성추행 관련 상담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강간, 그리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는 등 사이버 성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대로 상담 건수가 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미투 운동이 확산된 결과로 저희가 또 뭐 인식할 수도 있을 건데요. 네.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미투 이 사건들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저희들이 그 따뜻한 봄에 했었죠. 문학인의 성폭력 사건을 저희들은 가장 먼저 꼽고 싶고요. 네. 그 외에도 경북대학교 성폭력 사건, 그리고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성폭력 사건 등 대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폭력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미투 고발되어졌고요. 그리고 11월 18일에는 저희들이 서울에 이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미투, 스쿨 미투 네. 학생들 스쿨 미투 행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는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좀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졌고 대구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신 가운데 좀 실질적인 미투 운동 후의 변화 느껴지시나요? 예,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과 만나고 하면은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시나 공공기관들이 많이 변해야 될 텐데 별로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대구시만 보더라도 미투 운동이 발생하고 이제 서울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뭐 있는 안들을 모아놓더라도 종합 대책을 내놓곤 했었습니다. 대구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어요. 네, 뭐 종합 대책은커녕 이제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거였고요. 그 외에 이제 경북대 성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도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도리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진행해왔던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도 가해자가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그래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굉장히 미투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은 초롱성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잠깐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송민수 리포터가 대구은행하고 여기 경북대 미투 사건 좀 정리를 해오셨죠? 네, 맞습니다. 대구은행 미투 사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한 남자 직원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은행에서 성폭행 사건이라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미투 사건 한번 살펴보면요. 10년 전이죠. 지난 2008년에 전임 강사가 박사 과정에 있던 대학원생을 1년여간 성추행한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건들이 우리 지역사회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대구은행과 경북대 미투 폭로 이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그 박사과정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면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접촉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그때 거의 한 1년가량 계속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신체적인 접촉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뭐 예를 들자면 일을 끝나고 나갈 때는 뭐 강하게 허그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못 나가게 문을 막고,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는 계속 뭐 어깨를 뭐 주무른다든지 아니면 얼굴 만진다든지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니까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찾았던 게 이제 교수님한테는 이 학업을 그만두겠다, 연구실 그만두겠다 이야기하면서 그 신고를 했었는데, 당시 피해자와 가해 교수 간에 작성된 합의서입니다. 교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수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게 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무마시킨 증거입니다. 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짜 합의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는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가짜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끔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서 피해자는 그 배신감을 더더욱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박사과정 준비하던 피해자였는데요. 맞아요. 10여 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가요? 네, 지금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2016년 재작년에 다시 경북대 연구 교수로 돌아와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고 나서도 가해 교수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사건을 복귀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래도 한번 만약에 마주치게 된다고 해도 그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복도 끝에서부터 이제 저를 알아보고 노려보면서 저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좀 위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무 대응도 못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떨리고 몇십 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자리에 앉아서 그걸 공포스럽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한 몇 달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투가 터지고, 그래서 좀 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네, 10여 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를 보기만 해도 몸이 떨려온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만나면은 성폭력 가해 자체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이제 두려워하지만 이제 성폭력 사건을 두고서 가해자를 도리어 옹호한다든지 피해 경험자가 도리어 그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든지 그리고 성폭력 사실 자체를 이야기했다고는 것만으로도 네. 불이익을 준다든지 네.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2차 가해라는 것은 이미 상처난 몸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듯이 더 아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해자로 할 수 있는 그 해당 교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안식년을 가겠다고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 당시에 그리고 합의를 종용했던 가해 교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 교수들 한 명은 서울대로 옮겨갔고요. 한 명은 정년 퇴임했고 2명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측이 경북대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난 4월 이와 관련해서 경북대 관계자 측과 미투 시민단체 첫 면담이 열렸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경북대에서 열린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장. 학교를 떠난 여학생들은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분노와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성단체와 경북대 측의 면담이 이어졌는데요. 저는 지금 총장님 회의 중이시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입니다. 이 남녀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아 잠시만요, 부총장님. 이거 성폭력 범죄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지금은 무조건 매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박사과정 시작하면 새로 받게 된 프로젝트가 그 교수님하고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지식들이든지 기술이랑 그리고 기기들은 다 그 교수님은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교수님 연구실에 그 밀폐된 공간에 항상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 교수한테 그 매일 그렇게 뭐 터치를 당하고 나서는 그냥 진짜 피부를 진짜 막 뜯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불쾌하고 싫었거든요. 2차 피해 안 받도록 하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되는 사람이 또 인권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먼저 피해자, 가해자 공간 분리해준다고 먼저 제안을 했으면서도 저보고는 그 공간 분리가 뭐 영원히 갈 것 같냐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이제 뭐 협박 아닌 협박도 하셨었고. 그 누가요? 부총장이랑. 부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는 규정과 법이 있는 거고 규정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신고를 했었고 또 교육부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는 주장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또 없다. 법적인 것 이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에 있을 때보다 인권센터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이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성폭력 상담소에 있을 때는 피해자 보호를 하는 그런 규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권센터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이 다 삭제되고 도리어 이제 그 가해자를 위한 그런 규정이 더 많이 만들어졌죠. 이 대화 속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차가 좀 엄연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범죄로 보는데 이쪽에는 그냥 남녀 간의 사적인 문제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걸 피해자 쪽이 아니고 가해자 쪽의 인권을 더 먼저 이렇게 거론하신 것 같은데. 예. 엄연한 범죄 행위를 남녀 문제로 이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여 가지고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낼까? 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이런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예,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에 시달리면서 학습권에 대한 침해를 받겠구나라는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네.
네, 또 이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성폭력 가해 교수가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으로 임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성폭력 가해 이후에 경북대학교에서 성폭력 상담소장을 지냈고요. 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폭력 피해자는 얼마만큼 이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군요. 저 경북대 성폭력 사건 이거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월달에 나온 자료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가해 교수가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징계 시효가 2년이라서 교육부는 1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경고 통보 수준의 징계를 가해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교수들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자율징계 문서를 마련하고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역시 징계 시효가 만료가 돼서 해당 교수들도 경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 것이고요. 여기서 경북대 인권센터 역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성폭력 상담소가 폐지가 되고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접수 사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고 여가부나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나 가해자 적용 대상에 휴학생을 제외하고 피해 신고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사건만 한정 처리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경북대 인권센터 역시 기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같은 교육부의 처분 말고 지금 가해 교수는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폭력 범죄로서의 징계 시효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교육 공무원입니다. 네. 품위 손상 등에 관한 법률로서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론 내렸다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도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에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불기소 처분 내려졌다고요? 예. 그 이유도 나와 있죠. 예,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유로 삼은 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당시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폭력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 1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견뎌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그 성폭력 가해자 교수나 합의를 종료했던 교수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경북대 인권센터에서 규정된 이 신설된 규정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새로 개정된 인권센터 조항 중에 일부 개선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전에 성폭력 상담소 때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개선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규정 적용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 발생 후에 1년 이내의 사건만 처리한다는 조항도 현재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4장 21조를 한번 살펴보면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됐고요.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2조 한번 살펴보시면요. 조사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허위
허위로 판명이 될 때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개정 조안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서 경북대 인권센터의 규정이 성폭력 상담소 시절보다 더 후퇴하고 있지 않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우리 송슬이부터 해주셨는데 21조하고 22조 얘기해 줬었습니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예, 우리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지금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독소 조항은 이제 합의 권고 조항과 허위 신고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요. 네. 일단은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이제 공동체에 함께 살기 위해서 또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한다라면은 뭐 합의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항을 이제 인권센터의 조항으로 넣음으로써 또다시 우리가 지금 경북대학교 성폭력 사건, 미투 사건처럼 합의를 주변에서 도리어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허위 신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여성들에게 억압적인 성문화 속에서 허위로 내가 성폭력 피해자다라고 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허위 신고 조항을 넣음으로써 피해 경험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신고를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역의 커다란 미투 사건 지금 경북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은행 미투 사건도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대구은행 미투 사건은요. 지난해 대구은행 한 남자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여직원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구은행 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입사한 지 한 15일 만에 동료가 같이 어떤 회식에 가자고 해서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를 하던 중에 그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눈을 떴을 때 제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장소에 나이도 훨씬 많고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랑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도망치듯이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4일 뒤에 제가 그 가해자가 속한 부서로 발령이 났고 같은 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었고 사과도 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줄 것처럼 우리 할 얘기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를 불러내서 거기에 나갔는데 저를 모텔로 데려가가지고 또 강간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만 들어서는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구은행 미투 폭로로 인해서 피해자는 현재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고요. 피고인, 그러니까 성폭행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은 대구은행에서 파면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면당한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대구은행에 복직 명령을 내린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논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놓고 제작진이 양측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 기록이 3,500쪽에 달하는 만큼 치열한 다툼 그리고 상세한 심리 끝에 내린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트 표시를 보여낸다든가 또 눈웃음, 또 최고 표시 등의 그 호감의 이모티콘이 포함된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한편 저 못 보니까 낙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 피고인과 그 어떤 남녀 관계로 보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 의미심장한 내용들의 어떤 문자들이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 복원 내역에서도 발견되어서 그것이 재판부에 전달되었고 재판부에서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카톡에 이모티콘 뭐 하트 보내고 이런 게 사실은 그 뭐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직장 상사 간의 그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건 많이들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성들은 특히 여성들의 경우 친교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낸 그 문자 또 주말에도 뭐 이렇게 걸어온 전화 어떤 그런 형태가 다소간 그 예사롭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 재판부는 본 것 같고 보지 않으니까 낙이 없다라든가 뭐 이러한 표현 자체가 자신을 강간범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이색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1심 판결문에서는 이제 그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적시를 하였는데요. 뭐 범죄 피해가 있은 후에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거나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예를 들면서 피해자답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은 업무상 그 상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가해자와 이 피해자의 관계를 좀 무시하고 한 결정이 아닌가. 그리고 이 직접적인 피해 사실과는 관계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맥주집에 무슨 이유로 가게 되었느냐라는 부분, 혹은 어느 뭐 식당을 갔느냐라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와는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데요. 피해자의 기억이 뭐 100% 다 뭐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또 그렇게 판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측 변호사의 이야기였는데요. 저희가 뭐 스튜디오에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별로 들어주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진술을 할 때도 피해자가 분명히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요. 네. 예,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2차 가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재판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 거고요. 예, 이것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은 굉장히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2심 판결에서는 이 결과가 뒤집힐지 아니면 무죄가 선고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판결 이외에도 또 논란이 된 것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발언이 바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을 녹취한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연인 간의 다툼을 사례로 든다든지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재판관의 발언은 강간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있는 증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좀 더 똑부러지게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벌을 받으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냐는 식의 발언도 있어서 여성 단체로 하여금 재판관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은 이 재판관의 발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어떻게? 참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어떤 굉장히 답답함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그러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단 도리어 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평소에 주장해왔듯이 경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법관들이나 이제 수사관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해 왔던 것인 거고요. 지금 2심 재판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꾸려졌네요. 예, 항소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런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법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짚어보실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요. 재판부의 성폭력 판단 기준입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역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한정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보신 이 강간죄, 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국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이제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 신설을 이제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사건과 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네. 피해자가 2차 피해 말고도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같은 걸로 또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무고죄 같은 걸로 이제 무고죄요. 역고소를 예,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이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예훼손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사건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그리고 상처 치유 이런 거를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가해자가 이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걸어오면은 자기 사건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차 기소 때만이라도 기소 여부가 확정되길 때만이라도 이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고소를 이제 유예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고죄를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로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방금 오늘 스튜디오 나오셔서 강혜숙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강혜숙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미투 시민단체들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미투 운동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올 한 해 지역의 미투 운동을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마련됐는데요.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미투 운동 이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가해지는 2차 가해들의 심각성을 또 발견하게 되어서 저희 단체도 여기 이 경찰에 이제 항의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항의 공문을 넣는다거나 100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20건 정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중에서 2.2% 정도가 실제 처벌이 됩니다. 항상 법은 느리고 그리고 그런 법을 바꿔왔던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많은 분들의 힘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용기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토론에 이어 미투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문화제도 열렸는데요. 단순히 미투 고발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용기들이 하나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2018년 한 해 동안 미투 운동을 하면서 분노했던 마음 그리고 서로 연대감을 느꼈던 마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내년에 또 열심히 미투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그런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미투 운동. 시와 노래말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이걸 그냥 외웠어요. 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시를 제가
제가 스스로 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낭송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든 어떤 상황이나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아 그래 나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이루고 있을 거야 내지는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위안을 저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한 검사의 용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낸 미투 생존자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들의 용기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투 운동, 보셨던 토론회라든지 문화제 등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투 운동을 또 1년여간 함께 해 오시면서 네. 느꼈던 그 소감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성폭력 피해에 이제 아플 여성들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보호되고 가해자는 처벌받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러한 진실들이 적용되는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노력과 함께 현재 저희들이 발딛고 살고 있는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에서 어떤 성차별 정책, 성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성폭력들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숙제는 대구시가 과연 여성들에게 안전한 곳인가, 이러한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미투 피해자들, 그들을 위해 펼치실 앞으로의 활동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의회의 조례나 구의 조례들을 살펴가면서 내 마을부터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이 안전하다라면 대구 전체도 안전할 것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도 안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부터 여성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변화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법 제도의 변화에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네, 짧지 않은 40여 분 동안 함께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의 강혜숙 대표님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